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 정부기관, 외국 환평형 기금, 그리고 금융회사 등의 보관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 이게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금융위기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그럼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위기가 오면 금 가격이 오른다, 위기에 금이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위기에 금 가격이 내려요. 네, 이제 2008년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2008년 여기 이제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이게 약 한 30% 정도 금 가격이 빠진 거거든요. 이게 위기 때 금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기 때 금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또 뭐 코로나 팬데믹도 볼까요? 여기 2020년 3월 이렇게, 예,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금 가격이 빠졌죠. 사실 IMF는 금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때는 아니긴 한데, 예, 이때 1996년부터 97년까지 금 가격이 다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위기 때 금이 오른다는 건 애초에 잘못된 상식이고, 위기 때는 금 가격 내립니다. 네, 다만 환율이 치솟으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는 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예, 이게 투자할 때 제대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한 번은 확인을 해보자. 그냥 당연히 그렇지, 이거 뭐 당연히 위기 때 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라는 것을 항상 빼놓고 한 번쯤 확인을 해보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물가 상승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물가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기는 한데, 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거니까, 네, 피부로 느낍니다, 자영업자들은요. 근데 이게 진짜 물가 지표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진짜 체감 물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아마 저번 주주총회 때였나요?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인플레이션이 온다. 지금 지표에는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모든 기업,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다 물건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연내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진짜 그 지표에는 안 나와도 느낀다는 거죠. 자영업자뿐 아니라 기업들조차도. 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돈을 이렇게 풀어쨌겠으니. 예, 근데 이게 돈을 푼다고 꼭 물가 상승이 오는 건 아니긴 해요. 이게 그 화폐 수량설을 생각하는 그런, 아직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 화폐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물가 상승이 오는 건 아니고, 물가 상승은 화폐량과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를 그렇게 두 개를 다 같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저한테 만약에 돈을 주셨어요. 뭐 100만 원을 주셨는데, 내가 원래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면 100만 원을 받자마자 그냥 뭐 얘한테 1억 주면 1억 다 쓰고, 1000억 주면 1000억 다 쓰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빨리 돌아서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 들어갈 텐데, 근데 뭐 원래 검소한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을 주나 1000만 원 주나 1억을 주나 어차피 뭐 되게 검소하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돈이 안 돌아서 거의 대부분의 돈은 그냥 어디 잠겨 있고, 그 다음에 일부만 되게 시장에 돈다라고 하면은 이 물가 상승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 이번에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가가 상승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이 정말 빠르게 돌아서 정말 물가 상승으로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검소하게 쓰는 그 주체한테 주게 된다면 이게 돈이 돌지가 않으니까 뭐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이 잘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리고 혹은 돈을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다른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그렇게 그 양적 완화 시기 때 정말 무지막지한 돈이 풀렸었는데, 돈은 무지막지하게 풀렸지만 그 돈을 뿌렸던 주체는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방식이 그래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줘서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현금을 이제 꽂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흘렀냐? 채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채권 투자 해보셨나요? 예, 사실 일반인 중에서 웬만한 사람 중에서 주식 투자해본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 말은 즉 채권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뭐 투자회사라던가
투자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아무튼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실제로 채권을 보유한 그 비중이 그 투자 기관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양적 완화로 돈을 뿌려준 건 우리한테 뿌려준 게 아니고 이 투자 기관들한테 돈을 뿌려준 거예요. 그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돈이 투자 기관으로 간다면 투자 기관이 뭐 쇼핑을 할 리도 없고 뭐 그렇게 돈을 받은 거를 뭐 인건비를 막 갑자기 막 엄청 올려주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돈으로 당연히 뭘 하겠어요. 투자를 할 테니까.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 물가는 안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적 완화 시기 때 일본이 가장 먼저 했어요. 양적 완화를 2000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양적 완화를 했던 모든 국가와 그 국가의 주가 지수를 겹쳐서 보면 양적 완화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가장 가파르고 물가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뭐 소비자나 국민들이나 그렇게 예를 들면 중산층들한테 돈을 뿌려주게 된다면 그거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투자 기관한테 뿌려주게 된다면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 코로나 때는 정말 모든 방법으로 돈을 다 풀었어요. 투자 기관한테도 그렇게 채권을 사주는 방식,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불렸죠. 그런 방식으로 돈도 뿌렸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정부양책으로 이렇게 뭐 실업급여라던가 기본소득제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되게 많이 돈을 뿌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뿌릴 예정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잡스 플랜과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 이 두 가지의 그 경기 부양책이 아직도 4조 달러, 4조 달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데도 이제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 같은 소비의 주체인 중상층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걸 테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그런 뭐 물가도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당연한 수순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불어서 제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 이유는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서플라이 체인이 끊기고 있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은 이 격변의 시기 효율에서 비효율로 넘어가는 오히려 좀 역행하는 시기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쓰던 걸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됐어요. 전기 하나 만드는데도 기존에는 그냥 원자력 발전소로 하면은 요만큼의 그 원료로 이만큼의 에너지를 뽑았지만 태양열 발전이라던가 수력 발전을 하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효율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다 물가 상승을 정말 크게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물가 하면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뭐 이 2시간으로 끝낼 수가 없을 정도라 대충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금의 거대 상승기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규제가 많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1934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금 소유 금지 법안이라고 내서 이제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거나 이러는 거 다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금을 몰수하려고 했던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70년에는 이제 금 거래에 대한 불법이었죠. 소유가 불법은 아니었는데 거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규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2000년에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없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뭐 IMF라던가 아니면 해외에 되게 그런 위기의 상황 때 보면은 달러랑 금은 인출을 안 해줍니다. 보관해주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해주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관련된 그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 정부기관 외국 환평형 기금 그리고 금융회사 등의 보관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 이게 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천지지변, 전시, 사변 뭐 이제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게 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과 은 같은 경우를 조금 내가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그냥 굳이 이런 리스크조차도 그런 리스크를 내가 왜 져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실물은 단점이 없어요. 유일한 단점이라 그러면 그냥 좀 보관이 불편하다고나 할까? 뭐 어디 자리를 차지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인데 이거 하나만 단점이지 나머지는 모든 게 다 장점이란 말이에요.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안 들고 상장 폐지도 안 당할 수 있고 뭐 국가가 뭐 몰수하려고 해도 몰수 안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실물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 실버바 100km를 보유 중입니다. 딱 4년 5개월 후 실거주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현금 종잣돈을 모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금은의 대세 상승장이니 은으로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모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모든 투자는 내 돈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묶여 있을 수 있는 돈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4년 5개월이라고 그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에서 실패하기가 힘들어요. 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그냥 한번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진짜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라 그림판을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투자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리스크예요. 리스크라는 걸 생각해보면 손실, 결국엔 손실인 거죠. 이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손실 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 어디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디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는 이제 리스크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공식을 만들었어요. 리스크는 기대 수익률 빼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리스크도 커지는 거 솔직히 당연합니다. 이게 모든 투자 자산 중에 주식, 부동산, 채권, 현금, 수익률이 이 순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가장 높고 부동산이 그 다음 높고 채권, 현금. 근데 그만큼 주식이 변동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부동산, 그 다음 채권, 그 다음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크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이 시간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주식을 제가 돈이 한 50만 원이 있어요. 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 20년이 지나도 내가 안 쓸 돈 같아 라고 생각해서 주식에 넣었을 때 20년 뒤에 제가 손실 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어떤 한 주식을 샀으면 손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라던가 S&P 지수 이런 거, 코스피 지수, S&P 500 지수 이런 거를 사면은 정말 최악일 때 가장 최고점에서 투자를 했었어도,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최악의 타점에서 투자를 하셨어도 15년이면은 지금 원금을 찾거든요. 그러면 내가 20년을 투자한다면 어떤 위치에서 사든 절대 손실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 있다면, 이 중에 이걸 정확히 쪼개는 게 중요해요. 500만 원은 2년 안에 써야 되는 돈이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은 1년 안에 좀 쓸 일이 생길 것 같다. 그 다음에 200만 원은 10년 뒤에도 없어도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은 돈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고, 이 나눈 걸 바탕으로 그럼 얘는 주식을 사면 가장 효율적이죠. 10년 정도면은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300만 원은 채권을 산다던가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대충 5개월이니까 한 4.4년이라고 칠게요. 4.4년이면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일 베스트는 채권을 산다던가, 채권 중에서도 적어도 5년 이상의 채권을 산다던가, 아니면 금과 은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승 추세에서는 최장 횡보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돼서 이 최고점에서 사서 이 다음 내 원금이 회복하는데 걸리는 이 최장 기간이 한 1년 6개월, 1.5년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그 최장 횡보 기간이 언제였냐면 이때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한 1.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에서는 가장 내가 최악의 순간에 투자를 하면 한 1.5년 정도면 그래도 가장 최악의 순간에 투자를 했어도 이제 본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가 1.5년 이상 안 써도 되는 돈이 있다면, 이거는 이 상승 추세인 금과 은에 투자를 했을 때 또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리스크라는 것을 단순히 변동성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기대 수익률과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근데 이렇게 된다면 금과 은의 상승 추세에서의 상승 퍼포먼스는 정말
기대 수익률도 높은데 리스크도 없는 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정의하는 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똑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구는 정말 리스크 없이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정말 큰 리스크를 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막 손실을 보고 나오고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초창기 방송부터 꾸준히 긍정적 전망을 하고 계신데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나요? 확신은 있어도 사람이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적은 사실 한 번도 없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믿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확신을 하고 막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확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사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카이다이빙 같은 걸, 물론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스카이다이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막 엄청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스카이다이빙을 함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안전장치가 끊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하면 살 수 있는지도 정확히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다면 그 상황이 되면 그걸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그냥 그 자체가 스릴이 있거나 해서 공포증을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한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책을 다 세워 놓는다면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오르면 오르나 보다. 왜냐면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모든 그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 매수할 때는 이런 지표가 이렇게 되면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할 때는 이런 지표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매도를 하는 거고. 근데 지표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주변에서 뭐 테이퍼링 어쩌고 뭐 증거금 인상 어쩌고 뭐 저쩌고 막 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다 분석을 하잖아요. 오케이, 실제로 테이퍼링이 있거나 아니면 뭐 테이퍼링을 더 넘어서서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금 가격이 어땠는지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를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증거금 인상? 오케이, 증거금 인상했을 때 금 가격이 어땠는지 뭐 지난 제가 20년치 조사했나요? 네, 그것도 영상으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조사하고 보니까 애초에 증거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죠, 증거금 인상을 하면. 예,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 오히려 금 가격이 더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어차피 애초에 내 매도 시나리오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지만, 뭐 심지어 없어서 마음에 그런 요동도 없지만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이 말이 심지어 맞는 말도 아니네 라는 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알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나요? 제가 영상으로는 이미 다 올려드린 거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올려드린 거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불안감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도 시그널 나오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네, 탈출 플랜이 나오면 탈출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금뿐만 아니라 제가 투자를 5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년 동안 주식하면서 그냥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제대로 안 짜놨거나 아니면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논리나 그런 객관적인 지표 자체가 탄탄하지 못할 때는 저도 불안해요. 막 불안감 엄청 느끼고, 맞나? 내가 잘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조금 오르면은, 지금이라도 팔고 나갈까? 이거 괜히 나중에 떨어져서 지금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금을 하든, 뭐 다른 어떤 투자를 하든,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정확한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횡보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불안한 거는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빨리 오를까 봐가 오히려 좀 불안합니다. 네, 내가 실버바 하나라도 더 사놔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은 또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단톡방 이런 데서도 이제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좋다고, 진짜 오히려 좋다, 이게 얼마 만에 하락이냐, 막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거예요. 투자에 대한 확신도 물론 있으신 거고,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